뉴욕주가 조기 영업 마감 명령 등 식당들에 걸려있는 일부 제한 지침들을 오는 5월부터 부분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장 예비 경선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일부 국가 유학생, 언론인 등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내 39개 고등학교가 미 전역 고등학교 중 상위 10%에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의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폴소 킬러로 알려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100% 클린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8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등을 검토해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식당과 요식업소들은 12시까지 영업을 마감해야 하고 술은 반드시 음식 주문 시에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이 식당과 바 등에 제한되어 있는 일부 조치들을 5월 3일부터 점차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5월 3일부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행정명령을 중단시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야외 식사 공간의 경우 5월 17일부터 밤 12시 마감 조치가 철회됩니다. 실내 식사 공간의 경우 31일 날 철회됩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의 접종 상태 또는 음성 진단 상태가 확인된 예식장 등의 케이터링 행사의 경우 현행 새벽 1시 마감이 17일부터 해제되며 31일부터는 모든 케이터링 행사의 통금이 해제됩니다. 케이터링이 포함된 행사의 경우 현재 뉴욕주가 제한하는 모임 인원은 실내 10명, 실외 25명이지만 5월 3일부터는 주거지에 한해 그 이상 수용 인원도 허용됩니다. 다만 케이터링 업체는 각 지역 또는 자치단체가 인증한 전문 업체여야 합니다. 또 춤 등이 이루어지는 파티의 경우 테이블별 고정 댄스 존 대신 마스크 착용만으로 대처됩니다. 아울러 쿼모 주지사는 5월 3일부터 뉴욕주 전역의 식당에 음식 주문 시에만 술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오는 5월 3일부터 술집의 바에 좌석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조기 폐쇄 명령과 제한된 술집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업주들의 반발이 사그러질 전망입니다. 어제 CDC가 발표한 미 전역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와 더불어 봄 날씨와 함께 풀리고 있는 뉴욕주 정부와 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움츠렸던 지역 경제가 활짝 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예비 경선이 이제 약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차기 후보들의 레이스에 긴장감이 고조되며 일부는 대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번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부터 파격적인 공약으로 큰 이목을 끌고 있는 앤드루 양 뉴욕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연간 40억 달러를 투자해 8년 안에 주택 25만 채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 후보는 저렴한 주택 건설 가속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 시의원직의 결정권 축소, 최소 주차 대수 및 면적 산정, 1인실 건물과 부속 주거 단위 합법화, 100% 개발 승인 가속화를 위한 토지 이용 검토 절차의 정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매체 뉴욕원은 민주당이 70년대 중반 에드코우 시장 시대 이래 가장 광범위한 청사진이라며 파격적인 동시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양 후보의 제안들 중 가장 실질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후보로 꼽히는 현 뉴욕시 감사원장 스컷 스트링거 후보는 성추행 및 성희롱 고발로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고발 여성은 스트링거 후보의 공개 지지자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스트링거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수차례 추행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지역구 지도자의 자리를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트링거 후보는 그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여성이나 직원 등 누구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앞서 뉴욕원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온건파인 앤드류 양 후보가 22%의 지지율로 모든 민주당 경쟁자들을 앞섰습니다. 민주당 유권자의 과반인 51%는 코로나19 대처를 뉴욕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으며 범죄와 폭력을 문제로 지적한 응답자가 39%로 그 뒤를 이었고 서민주택과 인종차별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3번째와 4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여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높아진 경찰 개혁에 대한 과제는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1%만이 지적해 총 14개 항목 중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0%는 공직자로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브루클린 보로장을 지낸 아담스 후보와 뉴욕시 감사원장을 지낸 스트링거 후보에게 유리한 부문입니다. 이외 와일리 후보, 숀 도노반, 캐서린 가르시아도 시정부 최고위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스트링거 후보에게 성추행 파문이 일면서 이 순위와 향후 레이스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6월 21일 시행될 뉴욕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권센터, 뉴욕 한인봉사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등 36개 아시안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오는 5월 4일 5시 15분 뉴욕시장 후보 9명과 뉴욕시의원 후보 5명이 참여해 교육과 보건, 인종문제 등 뉴욕시가 처한 주요 현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무부가 중국 등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국가에 학생과 언론인 등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브라질, 영국, 중국, 이란, 아일랜드, 생겐 지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지역에서 온 언론인, 학생, 특정 학자들을 상대로 중요한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국익 면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익 면제 제도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상자에게 비자 제한을 면해주는 조치입니다. 국무부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8월 이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영사관은 비자 발급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신청자들은 비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F1과 M1 비자를 가진 학생과 특정 학자나 중요 인프라에 대한 필수 지원을 제공하는 이들은 예외를 적용받아 입국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미국 입국이 여전히 제한됩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유럽연합과 영국 학생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2018년 미국 경제에 450억 달러어치를 기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AFP는 이번 조치가 대학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면서 미 대학은 점점 재정적으로 외국인 학생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중 3분의 1 이상은 중국이며 이는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각각 2번째, 3번째로 큰 외국인 학생 공급원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뉴저지 내 39개 고등학교가 미 전역 고등학교 중 상위 10%에 포함됐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버게인 어카데미는 이들 39개 학교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US 뉴스가 발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 고등학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학교에 뉴저지 내 고등학교 39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는 2018학년도에서 2019학년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진학률은 물론 학교가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얼마나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뉴저지 내 상위권 학교들은 주로 수학이나 과학에 특화된 특수고등학교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교외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 1위에 오른 학교는 과학교인 미들섹스 카운티 아카데미로 미 전역 단위로는 최상위권인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한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리치우드 고등학교는 36위, 데마레스트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는 22위, 테너플라이 고등학교는 21위에 랭크됐습니다. 티터보로에 소재한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고등학교는 8위,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한인 등 아시안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구는 잉그루드 클립스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4%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포트리 학군의 아시안 비율이 46.9%로 두 번째로 높았고 엣지워터 42.7%, 레오니아 39.2%, 그 뒤로는 크레스킬과 테너플라이, 노던밸리 리저널, 리치필드, 리버 엣지, 리치우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 동부 지역 학군인 펠팍과 리치필드에서는 아시안 학생들이 감소하는 대신 히스패닉 학생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최악의 미제 사건, 톨소 킬러로 알려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습니다. 진범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74세의 리첼 코팅엄으로 1974년 10대 소녀들을 납치해 성폭행 후 모텔 욕조에 빠뜨려 살해했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는 각각 17세와 16세 소녀였던 메리 앤 프라이어와 로레인 메리 켈리였습니다. 이들은 1974년 8월 9일 뉴저지주 노스버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가족에게 버스를 타고 집에서 북쪽으로 21km가량 떨어진 쇼핑몰에 수영복을 사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실종 닷새 만에 버건 카운티 숲에서 사체로 발견됐으며 이들이 착용했던 액세서리로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살인범 코팅엄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관에게 로레인과 켈리를 모텔에 강제로 가두고 성폭행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박했고 모텔 욕조에서 살해해 사체를 버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코팅엄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세한 상황까지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코팅엄이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이미 복역 중인 종신형에 7월 재판에서 2번의 종신형을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어와 켈리 사건은 뉴저지에서 가장 심각한 미제 사건이었으며 코팅엄은 악명 높은 범인이었다고 ABC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범행에 대해 자백한 것은 교도소의 대우 개선을 위해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으로 수사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사건은 이른바 몸통 살인범이라고 불릴 정도로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살인을 자백한 코팅엄은 다른 살인 사건으로 종신형을 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코팅엄은 100건에 달하는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정황이 있지만 뉴욕과 뉴저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에 드러난 1974년 사건을 포함해 11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예정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가족 계획으로 명명된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세청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유치원 무상 교육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 가족계획으로 명명된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인 미국 가족계획 자금 마련을 위해 국세청에 연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추가 권한을 주자고 제안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일자리 투자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가족계획에는 추가로 1조 5천억 달러가 투입되며 연방 유급 휴가, 보육료 지원, 빈곤축 세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재원 확보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와 세금 누수 차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자본 이득세율을 20%에서 39.6%로 올리고 한계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인상할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3, 4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유치원 무상 교육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치원 무상 교육으로 약 500만 명의 아이가 혜택을 받고 가족당 평균 13,000달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가족계획에는 유치원 무상교육 외에 자녀 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자녀 1명당 매월 최소 25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 커뮤니티 칼리지도 무상으로 하고 유급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말 공개된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미국 가족계획은 자녀 교육 지원, 건강보험 확대 등 이름 그대로 가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100% 클린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요인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앞으로 노후된 전력망 보수와 개선을 위해 8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는 앞으로 전력망 개선을 위해 개발업자들에게 8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 바람과 햇볕이 많은 평원지대에서 생산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가장 전력이 필요한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전송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의 전력망을 모든 기후변화와 악조건을 견뎌내도록 새로 구축하는 일과 청정 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전력망 설비와 송전을 위한 시설과 계획을 위해 공용 고속도로를 비롯한 여러 도로 운송망을 통해서 신속한 에너지 이동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주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과 송전선 등을 건설할 때에도 각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더 많은 태양발전, 풍력발전 전기가 전국의 각 가정으로 보급됩니다. 북미 대륙의 고업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현대화와 확장운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기구 클린 에너지 그리드는 앞으로 자연에너지를 사용한 송전시설 22군데가 기공식을 앞두고 있으며 총 1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송전선을 다 건설하는 데에는 약 33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여기 필요한 22군데의 공사가 완공되면 약 13,000km의 송전선이 기존 전력 공급망에 추가돼 약 50%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백악관은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미 제한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등 전 세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젠 샤키 대변인은 지금은 지재권 면제가 다양한 방법 중 하나지만 우리는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적용을 중단하고 개발도상국까지 이를 공유해 대유행 퇴치에 나설지 미국 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지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적재산권 규정 적용을 일시 면제해 줄 것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미 정치권과 비영리 단체들은 인도 등이 감염 급증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대유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바이든 정부가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 포기를 지지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 면제가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생산은 기존 장소에서의 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원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만나 이를 논의했지만
이들은 지적재산권 적용 중단보다는 백신 양산과 보급 확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제약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신기술을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산업계는 타이 대표가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타이 대표가 이 이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약사 화이자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알약 형태의 항바이러스제의 임상시험이 잘 진행돼 미 FDA의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연말까지 미 전역에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초기 임상시험 단계인 화이자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는 이달 초 FDA에 백신 사용 연령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고 생후 6개월에서 11세까지 어린이용 백신을 계속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백신 개발은 팬데믹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중소기업청의 식당 회생 그랜트 등록과 접수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식당 회생 그랜트는 팬데믹으로 줄어든 요식업체의 매출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무상금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어제 중소기업청 SBA는 오는 30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신청자 계정을 사전 등록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그랜트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 등록과 신청서 접수는 SBA의 식당 회생 그랜트 전용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달 3일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첫 21일 동안은 여성과 재향군인, 아시안 등 사회적 및 경제적 소외계층에 우선 지급됩니다. SBA는 여기에 해당하는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하고 포털이 오픈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접수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21일이 지난 뒤에는 자격이 되는 모든 신청자에게 선착순 원칙으로 지원금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신분증 위조와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리얼 아이디법 전면 시행일을 오는 10월 1일에서 2023년 5월 3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각 주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단 43%만 리얼 아이디법에 따라 제작됐습니다. 애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리노이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2020년 10월 전면 시행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각주 총무처 시설이 문을 닫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1년 더 늦춰진 바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됩니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경우 리얼 아이디법 시행일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리얼 아이디는 어느 주에서 발급됐든 전국 어디에서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등에는 여권 또는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뉴저지 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정세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뉴저지 신규 코로나19 확진 건수는 1,930건으로 전날에 이어 1,000건대를 유지했습니다. 감염자 1명이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8%로 최근 2달 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 7일 평균 신규 감염 건수는 2,213건으로 전주에 비해 25% 감소했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35% 줄어들었습니다. 주 저녁 확진율은 지난 금요일 기준 6.39%로 5주 연속 7%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최근 이와 같은 코로나 확진 하향세에 반색하며 향후 2주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사회적 봉쇄 완화 지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주내 성인 70%의 백신 완전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뉴저지 주정부는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이 재개됨에 따라 해당 목표 달성이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 23일 뉴욕 이스트 할렘 지역에서 61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태에 빠뜨려 수배 중이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49세의 제러드 파월은 살인 미수 및 증오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뒤쪽에서 공격을 받고 길바닥에 쓰러진 후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여 현재 혼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파월을 수배 중이던 수사관들은 근처 CCTV에서 포착된 것을 근거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중국계인 피해자 남성의 부인은 남편이 피습당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에 대한 정의를 외쳤으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반드시 폭행범을 찾아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자 남성은 레스토랑에서 디시워셔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로 실직한 후 고철과 깡통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가장이었습니다. 현재는 그의 부인이 남편의 치료비를 위해 고펀드미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금까지 이 캠페인은 4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